자, 예. 참, 지난 촛불 그 점에서 우연하게 요 밑에 뭡니까? 커피 시합 있죠? 맨날 거기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맨날 거기서 만나고 그러는데 5층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때 정의당하고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정당 당사를 들러본 데가 옛날 민주노동당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강의한다고 연합당에 갔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의당이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부분에서만 맴도는 것 같습니다. 더 그간 게 사실 지난 연말에 탄핵을 제일 먼저 공적인 이슈로 만든 데가 정의당이었죠. 네. 정의당 그 모임에 가서 이제 탄핵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탄핵 국면으로 이어가는 시발점이었죠. 뭐 그렇게 보면은 참 알게 모르게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헌법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사실 뭐 알면은 괜찮은 쓸모 있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저는 좀 여러분들을 부추기러 왔습니다. 헌법을 좀 이렇게 바꾸도록 우리 모두 좀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히 넘어가죠. 헌법이라는 게 뭐냐. 사실 저는 뭐 85년부터 헌법을 강의해 왔습니다만은 이 헌법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뭐 국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최고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헌법에는 저 세 가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는 뭔지, 국가기관은 무엇이 있고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뭐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 이유는 뭡니까? 근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헌법에는 국기란 말은 없습니다. 국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는 애국가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국민 의례에 관한 대통령 훈령이 근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대통령 훈령 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행사할 때 애국가 안 부르면은 좌판이 뭐니 몰아붙이잖아요. 대통령 훈련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싶으면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엉터리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게 대한민국에는 국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체로 이 1조 1항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요 나라 요 땅에 나라를 하나 만들었다. 만든 게 아니라 옛날 1919년에 만들어진 나라를 새로 재건한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국가가 지향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를 또는 이념을 선언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 대한민국에는 국가기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5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고, 요 앞에 있는 대통령이 있고,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다른 나라 헌법에는 잘 안 보이는, 뭐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이상한 국가기구가 하나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 있죠. 딴 나라는 이런 거 헌법기관으로 안 만들거든요. 그냥 법률상의 기관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랬대요? 선거를 워낙 엉망으로 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도 더 엉망으로 댓글 달고 그랬잖아요. 뭐 하여튼, 이제 바로 그런 것들, 그걸 이제 규정하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고요. 40조에서부터 118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관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기관과 기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또 다른 요소입니다. 또 하나 이제 10조에서부터 39조까지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규정하는 것, 소위 말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용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실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헌법 그러면은, 이제 저는 혀가 짧아가지고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특히 TT 나오는 거 잘 안 되는데, 컨스티튜션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있고 국가 권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임금님은 어떤 존재이고 대통령은 무엇이고 국회는 무엇인지 그걸 규정하는 걸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 명제에서 모든 헌법적인 서술에서 주어는 국가는이었죠. 근데 뭐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좋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화되는 헌법의 개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점이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합니다. 그 출발점은 프랑스 혁명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헌법의 중점이 옛날에는 권리장전이라고 해서 헌법의 영역 다른 데로 빼돌렸던 이 부분이 헌법의 중심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게 요즘 와서 우리가 헌법을 이야기해야 되고 헌법 개정 과정에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죠. 헌법이라는 것은 나라님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국가는 또는 대통령은 국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의 권력을 제어하고 그들의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규범이 헌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 명제에서의 주어는 국가는에서부터 국민은 또는 누구나 모든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핵심이 이제 점차 이전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겁니다. 대충 이제 프랑스 인권서는 벌써 230년 전입니까? 거기 16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헌법의 본질입니다. 헌법이라는 게 뭐냐?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 권력은 제한되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이 강해지면은 국민의 권리는 줄어들죠. 국민의 권리가 많아지면은 국가 권력은 약해지거든요. 국가 권력을 약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권력의 분립이죠. 권력을 쪼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민들을 억압하는 국가 권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인데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입헌주의라고 그러죠. 입헌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의 존재 이유는 어디 있느냐? 국가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야 되고요.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은 수단의 지위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단은 항상 쪼개져서 최소한에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헌법의 구조는 이제 헌법 전문이 있고요. 총 130개 조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조금 슬림한 헌법에 해당돼요. 뭐 이게 법학자들은 또 뭐 대강주의 해갖고 헌법은 대충 정하고 법률에서 자세히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이제 뭐 20세기 말 이후 지금까지 보통 이제 그 1980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헌법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헌법 개정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요. 전에도 공부하셨다고 그러대요. 뭡니까,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 헌법 바꾸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통상적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헌법이 바꿔지고요. 또 하나가 헌법의 조문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130개 조문은 너무 작아서 참 그래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재동 같은 사람이 전부 다 외워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밥줄 끊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요. 좀 길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 헌법의 구조는 대충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요. 실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이 구성이 되고 이제 그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몇 개 조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헌법 조문이 슬림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헌법은
국가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서 해라. 1, 2, 3, 4, 5, 6, 7, 8, 25, 30 이렇게 나갑니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농업 정책을 세울 때는 농업 정책에는 농민들의 권리 보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GMO 수입 금지, 종자 주권 유지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조항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어떤 권력을 가진다, 비상대권을 가진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 여지가 있어요. 좀 이렇게 조금 너무나 국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점이 조금 우리 헌법이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거는 다시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헌법 그러면은 정말 딴 나라 이야기,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최근에 와서 헌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생활 그 자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사건 또는 헌법재판 사건으로 처리됐던 이야기들입니다.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이인데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막아요. 청소년 보호법이 막았죠. 왜 당구장 못 가요? 애들 당구장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담배 피고 돈 내기 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하여튼 그런 것들. 그렇지만은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여가를 이용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또는 내 재능을 발전시키는 그런 활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법이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쫓아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내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내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국회가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근거로 해서 이 국회를 비난하는 것이죠. 국회가 만든 법이 잘못되었다. 나를 당구치게 해달라. 이제 당구장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거 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이제 정당이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토바이. 그건 뭡니까? 사실 저게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문제죠.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요거는 출입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고속도로를 오토바이에 달려도 되는데 몰라요.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소송의 뒷맥 배후에는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회사가 있다라는 음모는 또 있죠, 그죠? 하여튼 그렇고. 이거는 누가 제기하는 거예요? 김부선이라는 배우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제 제 결혼할 때 제가 88년 결혼했는데요. 그때 답례품 제공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손님 찾아오는데 답례품을 주든 말든 밥을 먹이든 말든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지 왜 국가가 간섭을 해요? 이런 것들 이것도 위헌 판결 났죠. 담배 못 피게 하는 거 이런 건 어때요? 요거는 조금 이제 거대 담론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좀 그런데요. 왜 군인 월급은 그거 가지고 도무지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주느냐.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자 그대로 그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의 욕망이 향하는 곳이 있는데 국가가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이랬을 때 헌법은 또는 나는 헌법을 들어서 내 갈 길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헌법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헌법은 나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국회를 향해서 법원을 향해서 이야기하다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헌법을 들고 일어나서 헌법을 내세우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또는 나의 생활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법이 아니라 생활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토대, 뼈다귀로서의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세계인권선언에도 있고요. 세계인권선언에 보면은 간단하죠. 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제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라는 것은 저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나의 존엄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세계 70억 다른 이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권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인권은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래 보면은, 뭡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한 바퀴 뺑 돌죠. 한 바퀴 뺑 돌아서 내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그 인권은 존엄과 가치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발전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진보, 보다 나은 생활 수준. 저 간단한 거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은 삶.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게 살만한 삶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무엇이 나은지는 개인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개인의 욕망이 실현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 바로 그러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존재로 있는 것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입니다. 국가들이 존재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기에 봉사하는 체제. 이게 이제 유엔 체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요. 이거는 그 세계 인권의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헌법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헌법 전문인데요.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겠다. 이제 조수왕 선생님 상균주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조금 좌파적이에요. 이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빨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런 표현인데요. 그렇고요. 밖으로는 여기서는 약간 뻥이 나오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 사실 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러니까 1919년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때 같으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이거 뻥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저거는 뻥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규범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난민 들어오면은 10명 중에 9명은 쫓아내는 그런 나라예요. 하여튼 좀 그런데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노란색 해놓은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느냐?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 한마디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바로 저 기술 때문에 박근혜라는 사람은 다른 거 다 짚어볼 것 없이 요 두 글자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라도 탄핵되어야 됐어요. 물론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 박근혜가 가장 두드러지게 헌법을 위반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을 거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법 10조에 가면은 이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라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 진보, 이제 그 이야기죠. 보다 나은 생활. 바로 이제 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요거는 설명하면서도 조금 끄림직해요. 저 규정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 80년에 뭡니까? DDD 아세요? 이 카메라 찍고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때 이제 시외전화 자동 교환기가 있었죠. 그게 DDD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전두환 정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두안이 대가리 돌대가리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삭제해 주세요. 하여튼 그때 이제 들어온 규정이거든요. 사실 이제 뭡니까? 칼라 테레비 만들고 프로야구, 프로스포츠 만들고 했던 이제 그런 시절에 나온 건데요. 어쨌든 립 서비스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바로 이러한 권리들을 국가는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여기 최대한이라는 말은 실제 헌법 규정에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헌법학자들은 저기에 최대한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 이 말을 넣어서 외우세요.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우리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 민주공화국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실제 이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헌법재판소는 뭐 간단히 입헌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결정문이 조금 기분 나쁜 결정문이라서 그렇긴 한데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이 300몇 페이지가 되죠. 읽어보지 마시고요.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요. 다만 이제 첫 페이지에서부터 세 번째 페이지까지는 읽어볼만 해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되는데요. 어쨌든, 거기 보면 이제 입헌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선언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어려운데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5명이서 점심을 먹습니다. 4명이 짜장면 먹을래 그럽니다. 나머지 한 사람 뭐 먹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짬뽕 먹는다 그랬다면 왕따 당해요. 그래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짜장면을 먹어야 되죠. 요거는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그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끊고 다수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 사회 같으면 이거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죠. 독재 사회입니다. 요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주의의 틀에 따라서 다수자의 의사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 요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건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수자가 원한다고 해서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 공동체이지만은 동시에 법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 다수자와 소수자가 서로 공존하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게 이제 입헌적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그런 게 있었죠. 양심적 병력 거부 이야기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하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여론조사 좀 해보고 하자. 그래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70%가 대체복무제 반대하더라. 그래서 안 돼. 이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되죠. 설령 설문조사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조사가 엉망입니다. 엉터리인데요. 어쨌든,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한두 명이 가지고 있는 소수자의 권리, 이 기본권이죠. 이게 침해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게 입헌적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죠. 아무리 99%가 원하더라도 1%의 자기 존재는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은 다 나왔어요. 근데요,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래요. 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는 아주 좋은 이념이나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법의 핵심은 이제 법을 구성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행위규범이고 강제규범이고 조직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은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제 살인하지 마라가 행위규범이고요. 살인하면 죽인다라는 게 강제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원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경찰도 있죠. 이게 조직규범입니다. 요 3가지로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행위규범이 아니라 강제규범입니다. 힘이거든요. 두드려 패는 것이 법입니다. 바로 이제 법의 폭력이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린 2부작 중에 첫 번째 그림인데요. 판결을 기다리면서라는 그림입니다. 저기서 이제 아마 뭐 남편인가 그렇게 되고 이 사람 아들인가 같은데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법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 불안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여기 이제 법의 폭력이죠. 뭐 아주 표정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조금 길게 나오네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편인데요.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겼어라는 그 그림입니다. 이제 이 친구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한 가족이 안도하는 평화를 되찾는 그런 모습이죠. 법이라는 것이 한 가족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법의 폭력은, 법의 위력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법 앞에서는 일시적으로는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평온은 안정을 찾았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죠. 모습을 보세요. 실루엣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초췌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이런 모습이죠. 법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돌아서서는 국민들의 삶을 저렇게 옥죄는 그런 힘을 가진 어떤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 틀 속에서 뭔가를 제대로 방향을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한번 봅시다. 16세기 중엽에 바야돌리드 논쟁이 있었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음식도 뭐 이상한 거 먹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너 하나님 아냐 그렇게 모른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인간이 아니야. 신의 창조물이 아니고 말세가 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인간들이야.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잡아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배 타고 가보니까 저 남미에 갔어요. 남미에는 인디오들이 있죠. 거기 가보니까 정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잡아가 팔아먹으려고 보니까 이제 혼란에 빠지죠. 자기들이 보기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자기들보다 훨씬 우월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죠. 마야 잉카 문명 같은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검은 지천에 늘어져 있고 이제 뭐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신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들을 벌입니다. 사람이냐, 인간이냐, 아니냐, 신의 피조물이냐, 아니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 논쟁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팔아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쟁이죠. 교황청에서 정리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팔아먹어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니까 팔아먹지 마. 사람으로 대접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는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교황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팔아먹어요. 교황청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도로의 말씀이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무슨 교회처럼. 하여튼 뭐 그런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입니다. 저게 이제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법의 위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법도 똑같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권력을 휘두르죠.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황우석 우표 2005년에 나왔던 잠시 나왔다가 사라진 우표입니다. 우표 수집가들 아마 이 우표 가지고 있으면 돈 좀 벌지 모르겠는데요. 인간 복제 배아줄기 세포 배양 성공 뭐 하여튼 길어요. 그 특별 우표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배아세포 뭐 양성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국가가 만든 그림인데요. 우표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분명히 뭔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그러나 저쪽에는 애인까지 생기잖아요. 애인인지 아닌지 몰라도. 혼자 있는데 저기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참, 맨날 이야기할 때마다 저 얘기하는데요. 슈퍼맨 포스터 보면은, 영화 포스터 보면 저품이에요. 이제 지구를 구하고, 슈퍼맨 지구를 구하고 애인하고 이제 포옹하는 장면이죠. 어쨌든, 이런 삶과 이런 삶을 다른 무드로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차별하는 거죠. 이 차별은요, 여기서 다시 나타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인데요. 여기 왼손잡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희한하다. 보통 보면 왼손잡이가 많은데, 그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손 들어보라면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래도 오늘은 좀 많네. 자, 왼손 쓰는 사람이 가위로 종이를 자르니까 종이가 안 잘라져요. 잘 안 잘라져요. 누구 잘못입니까? 여기서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장애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 상실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내가 왼손잡이인 게 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전부 연합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싸우고 하면서 자기들 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장출연에서 만든 그 이제 장차법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은 장애라는 것은 내가 왼손잡이인 게 아니라 왼손잡이가 쓰기 힘들게 잘못 만들어진 가위가 장애라는 거죠. 내가 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가는 그때 내 다리가 장애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기 힘들게 만든 계단이 장애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어느 게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 편한 대로 규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너는 장애인이야 하면은 그대로 그 정체성이 결정돼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죠. 법을 가진 사람이 규정을 해보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너는 똑같은 거예요.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람이 아니야, 노예야. 또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사람으로 취급해줄게. 이런 식이죠. 응? 이런 거 봅시다. 이게 뭘 이렇게 잘못 만들어놨네요. 94년도에 신림동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 참여연대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한 일 중에서 맨날 저한테 비판받는 게 이 부분입니다. 거의 첫 번째 공익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엄청나게 깨진 사건이에요. 이제 사실 조금 너무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제 그 별 성공을 못 했는데요. 신림동에서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근데 한 달에 받는 게 요 정도입니다. 이제 생계보호 한 달에 6만 5천 원 받고요. 월동 자금으로 뭐 김장도 하고 연탄도 사고 6만 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여기 아마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가치로 따지면은 평균으로 따지면은. 근데 그 당시 2인 가구 그 도시에서의 최저 생계비가 1인당 대도시는 19만 원이었습니다. 신림동은 서울시였죠. 19만 원이면은 이 돈은 이 19만 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것 갖고는 도무지 내가 살 수가 없다. 근데 우리 헌법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 국가가 이 정도밖에 돈 안 주는 거는 나의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그랬더만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른 건 다 군더더기고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국가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끝. 이 이야기예요.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또는 스페인 사람들이 인디어와 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사람이냐 아니냐고 규정했듯이 아까 우표라든지 장차법이 장애를 규정하듯이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삶의 수준을, 삶의 질을 헌법재판소가 그냥 또 결정해버리는 거죠. 또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숨어가지고 보건복지부가 그냥 결정을 해버린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뭘 하고 어떤 생활을 할 것이냐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이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인도가 잘 삽니까?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또 이제 소가 넘어가요.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많죠. 그 대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인당 생활 수준은 훨씬 우리나라가 높을 겁니다. 인도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제 2002년 판결인데요. 창고에 곡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인도 법원이 판결한 거 보세요.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창고에 곡물이 없으면은 가뭄이 들어가고 전부 다 그냥 아예 먹을 게 없으면은 굶어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딘가 참, 곡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못하는 바람에, 뭐가 잘못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는데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요.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식량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든지, 저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보통 미망인이라고 번역하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참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빌려라고 했는데 맞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일단 무료의 식량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줘라. 그리고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는 뭐 아이들이니까요. 300kcal 이상, 그리고 단백질은 반드시 12g 이상 공급을 하고, 이런 영양 있는 음식을 1년에 200일 이상 공급해줘라. 그런 판결을 내려요. 인도의 법원과 우리 법원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분바이. 그때는 이제 분바이였고요. 지금 문바이인가 많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시에서 도시 개발하려고 도로를 깔아놨더만은 시골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무작정 도시로 가면은 먹고 살기 있겠지. 우리도 옛날에 60년대 그랬지 않습니까? 무작정 올라왔어요. 짐 사가지고 가족끼리 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잘 곳이 없으니까 아스팔트 위에다가 함석대기 몇 개 갖다 대고 저렇게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60년대, 70년대 저런 집 많이 있었죠. 특히 기찻길 옆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요. 이제 집입니다. 그냥 여기는 따뜻하니까 그냥 자면은 돌멩이에 백이니까 뭘 하나 깔고 이제 자는 거죠. 이제 차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강아지도 데리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오수연이라는 작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부엌이라는 소설에 보면 저런 이야기도 있죠. 인도 사람들은 화덕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만나면은 그래서 악수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화덕에 불 피워가지고 밀가루 전병치 구워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인도 한가운데 달랑 손단지만 얹어놓기만 하면 그게 자기들의 부엌이다. 사실 이거는 좀 낭만적인 표현이고요. 이 그림입니다. 당연히 화덕을 짊어지고 다녀야 되죠. 나눌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앉는 곳이 부엌이고 들어 누우면은 잠자리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는데요. 이제 분바이시에서는 진짜 머리가 딱 아플 거 아니에요. 불법 점유자거든요. 도시개발을 막고 있어요. 할 수 없이 퇴근 명령을 내립니다. 쫓아내려고 그래요. 나가라. 그랬더만은 인도 대법원에서 몇 번에 걸친 판결을 통해 가지고 함부로 쫓아내지 마라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 이유가 뭐냐? 시골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은 집세 내라고 그래요. 이제 임대료 내라. 그 돈 낼 거 있으면은 시골에서 먹고 살지.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저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은요, 일부 걸음이라도 쫓겨나면은 저 자리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 추스그려가지고 도시를 향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건 알바를 하건 뭘 하건 도둑질을 하건 사기를 치건 뭘 하건 몇 푼 벌어가지고 돌아오면서 먹을 거 사가지고 돌아와서 먹고 잠자고 다시 아침에 그 생활을 시작하는, 그러기에 딱 마지노선이거든요. 더 벗어나면 그게 안 돼요. 또는 저 동네도 동네니까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덩쳐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그 나쁜 놈들도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쫓아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계, 먹고 사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명권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생계를 박탈함으로써 그 사람을 설마 뭐 굶어 죽게 만들지는 않겠지만은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은 생명의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뭐 지금 헌법 개정할 때 생명권을 넣자고 하는데요. 저는 그게 좀 반대를 하는데, 어쨌든 그때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숨 쉬고 사는 걸 생명이라고 하지 않죠. 사람답게 사는 걸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저기서 쫓아내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조건을 내서요. 쫓아내려면은 첫째,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 줘라.
이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고, 그거는 다 적게두고, 여기서 사는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그런 생활이 가능한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라. 첫째. 둘째는 뭐냐면은, 몬순기에는 쫓아내지 마라. 우리 식으로 하면 음동설안에 쫓아내지 마라는 거죠. 그렇게 판결해요. 못 쫓아내죠. 대체 주거지, 한두 명이면 대체 주거지 마련이 가능할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을, 하여튼 그런 거죠. 그 판결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어쨌어요? 이게 2009년 용산 참사 이야기죠. 틈만 나면은 저렇게 시위를 하고 용역하고 싸우고, 여기는 우장창창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서촌에는 또 쪽발집 하는 분이 강제퇴거 저항하다가 손가락 4개가 잘렸다고 그러대요. 요즘 저는 안식년이라서 참여연대 그냥 거의 준상근으로 출근하는데요. 간사들이 보면 가끔 가보면 없어져요. 어디 갔나 했더만 거기 이제 용역 오면은 몸으로 막으러 갔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던데요. 어쨌든 몰라요.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사실 이런 판결이요, 인도에서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오고요. 인도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산다고 합시다. 그 동네에서는. 방글라데시는 지금은 조금 나았지만은 1999년 같으면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도 똑같은 판결을 내려요. 함부로 쫓아내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개발도 좋고 소유권도 좋고 권리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산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생계를 유지하는 거. 이제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하나의 연민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가장 밑바닥의 윤리죠. 그런 윤리,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저런 이야기를 못하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한번 넘어갑시다. 우리의 헌법은요, 이제 헌법의 기본적인 틀인데요, 기본 원리인데요. 헌법 1조에서 이야기하듯이 국민주권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법치국가의 원리. 저 법치국가의 원리는 국가 권력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아까 입헌적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도 나왔는데요. 법치국가는 그 자체가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법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래서 법치국가는 그 이념적인 토대로 보면 자유주의를 들게 돼요. 항상 자유주의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제 저 때문에 또 알뜰 신잡에 나오는 유아무개 있죠. 좀 흉 좀 봐야 되겠다. 틈만 나면은 법치주의는 이제 대통령이 국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 보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 이야기를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광우병 해가지고 광화문에 촛불 시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지진 나기 전에 찌처럼 도망친 사람 있죠, 얼마 전에. 이제 MB라는 사람. 그 사람은 뭐 했대요? 아침 이슬을 불렀죠. 그렇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지고 담배 피면서 아침 이슬을 불렀다. 눈물까지 흘렸대요. 그래 놓고 아침에 일어나고 뭐라고 했냐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법치를 확립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이야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치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어느 한순간 되면은 법대로 하자라고 그럴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말이 나옵니까? 내가 이기고 있을 때는 절대 그 말 안 나와요. 그죠? 이것은 두둑을 빼었으면 되는데, 질 때 힘이 약하다 싶을 때는 법대로 하자라고 물렀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약자가 강자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거는 권력을 통제하는 규범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법규범이 아니고요.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대통령이 국민한테 법치를 확립하자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국민이 대통령 보고 대통령의 그 막강한 권력은 함부로 행사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행사라.
그래서 나의 권리를 보장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법치국가고요. 민주국가는 뭐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사회국가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가 이제 복지국가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국민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그걸 이제 국가가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국가가 경제 영역에 개입하는 국가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제 요게 의미를 본다면은 독일식 질서자유주의의 틀 속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이게 잘못돼가 신자유주의하고 결합하면서 그게 정경유착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복지국가, 그 다음에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 뭐 케인즈주의를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국가는 뭐 그냥 그 뭡니까 아까 뭐 그 힘없고 가진 거 없으니까 이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겠다고 뻥쳤던 뭐 그런 거죠. 침략 전쟁하지 않겠다. 일본은 모든 전쟁을 포기하고 있죠. 전쟁을 하면 안 되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침략 전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전쟁은 가능한가요? 방어 전쟁이 가능하고 또 하나 가능한 게 있습니다. PKO 같은 국제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평화 유지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동티모르라든지 소말리아에 파병했잖아요.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안전보장 이사의 그 이제 승인을 받아가 이제 하는 그런 형태죠. 이라크 파병은 그런 의미에서는 위헌이에요. 의미를 본다면은. 이제 문화국가는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위해서 이제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원조해주는 그런 국가체제죠. 요즘 이제 블랙리스트 때문에 발칵 뒤집힌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저 문화국가조항도 그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헌법 제9조에 있는 거는 조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블록버스터 하나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든대요? 보통 뭐 몇백억 그러잖아요. 해운대 같은 거는 100억이 들었다든가 300억이 들었다든가 그러는데요. 근데 그렇게 들여놔 놓고 그 쓰나미 휩쓸려가 떠내려가는 행인 1 월급 얼마 받아요? 최저임금도 겨우 받지. 그것도 몇 달 밀려가 받잖아요. 우리나라 뭐 하여튼 그 뭡니까 그 연기자들 봉급 못 받은 게 엄청나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산대요 그러면? 저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1년 내내 연습해가지고 한 달 공연해가지고 아 손님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번 정산해보자 탈탈 터니까 호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봐요.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1년 못 살잖아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도와주라는 게 문화국가거든요.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존속하는 기반이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연대적인 부담이다. 사회 연대에 의한 국가 부담이다. 이 체제로 가는 게 문화국가 조항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보면 직권남용전에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죠. 일종의 국가 정체성을 뒤집어 놓은 반역행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 헌법, 그 기본권 구조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가장 위에는 인간의 조롱과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주기본권, 가장 중심 기본권으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요 두 가지입니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국가에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청구권은 내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법원에 쫓아가는 권리고요. 재판 청구권이죠. 뭐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출마하고 투표하고 하는 그런 거고요. 대충 이제 그 틀이고요. 자유권은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런 정도입니다. 생명권이 있고 인신의 자유가 있고 사생활,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있고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가장 중요하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몰라요. 이게 사는 건가 하면은 생명권은 별로잖아요. 보통 이제 헌법적으로 순서를 지을 때는 이걸 제일 중심에 놓습니다. 이제 정신적 자유, 그 호모사피언스잖아요. 이제 생각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런 자유. 그러다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요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 사생활 자유 같은 경우는 50년대, 60년대 개발되는 개념들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나치 체제에서 뭐 게슈타포 그래가지고 온 동네 그 감시를 다 했잖아요. 그에 대한 그 반성이 하나가 있었고, 제일 크게는 여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 대한 통제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으로 엮어진. 그래서 이 권리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의 권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돈이 최고인 나라가 돼버렸죠. 사회적 기본권은요,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거는 내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뭐 국가 보고 해달라 한다. 이거는 결코 소극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요. 기초생활보장, 뭐 사회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제 개인이 돈이 없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기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이런 거. 교육을 받을 권리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웬만큼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학교를 만들고 선생을 양성할 수 없잖아요. 교사를, 교재를 만들어낼 수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나 사회가 하는, 그래서 국가나 사회 보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거죠. 내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 보고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모자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당연한 나의 권리로 보장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퀴즈 문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예식을 올리고 이제 혼인 서약도 하고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혼인 신고를 했다고요? 예. 혼인 신고 수리까지 됐습니다.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혼인과 가족은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아닙니다. 그게 애기라도 하나 생겨야 가족이에요. 그냥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그래서 결혼했다고 나 가족 생겼다, 뭐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근데 참 진짜 우리 법률 용어들이 이제 조금 전에도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도 헌법 개정안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자녀라는 말을 대체할 수단이 없어요. 자녀 그러면은 남무심의 기집애잖아요. 이걸 성중립적인 용어로 쓰려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철을 얻는다는 의미거든요. 혼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철을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를 얻는 걸 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혼은 더더욱 더 심해요. 그것도 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돈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는 있지만은 약간 그래도 조금 중립적인데 혼은 뭐냐면은 아내를 얻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혼보다는 혼인이 조금 낫기는. 근데 이것도 한 번쯤은 이게 용어를 개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헌정사입니다. 보통 이제 헌법의 영역에서는 우리 현대사를 구분하는 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61년까지 민주당 정권까지는 정부의 토대가 형성되는, 국가의 기틀이 형성되는,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육법 전서 그랬을 때 그 육법에 해당되는 법들이 해방 이후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48년 정부 수립부터 이제 쭉 만들어지는데 60년에 민법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60년에 민법이 만들어져도 법 체계가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4.19가 일어나면서 국가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독재 국가가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까지가 이제 국가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 근데 그렇게 겨우 형성해 놨더만은 군사 정권에 가가지고 낼름 이제 말아먹는 시기.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민주화기 87년 헌법체제로 나오는 거죠. 97년은 IMF죠, 그죠? 사실 이제 이때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IMF 터지면서 신자유주의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지금 제대로 들어왔습니까? 신자유주의 기본 틀은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갑질하는
경제잖아요.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갑질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7년을 계기로 해서 그냥 갑질 정부로 바뀌었다. 뭐 그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때는 법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던 시절이죠. 통치 수단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통치 수단은 이때는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또는 그 하수인으로서의 검찰이었고요. 이때부터는 검찰이 아주 중요한 그 통치 수단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중앙정보부나 뭐 이런 그 기구들은 약간 뒷전으로 물러나고요. 민주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이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는 그럼 뭐 경찰하고 이정재, 시라소니, 김두한 뭐 이런 깡패 주먹이었죠. 실주먹이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시대. 그러니까 법이 없는 시대였고요. 이때는 이제 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아주 정치의 수단이 됐고요. 이때는 법이 전면에 나서지만은 법의 이름을 빌리는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87년 체제에서 지향했던 민주화라는 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정부의 그 국정농단이었죠. 사실 87년 체제가 가지는 한계, 뭐 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틀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월 항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전두환 정권을 쫓아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군의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빼앗았습니다만은 그 뺏은 권력이 민중들이나 국민들에게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죠. 신군부 그리고 이제 상김시로 대표되는 구자유주의 정치 체제들 이 두 개의 타협에 의해 가지고 현행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권력은 그들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 버린, 국민들은 열심히 싸우고 결국은 닭 쫓던 개가 돼버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버렸죠. 사실 뭐 저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6월 항쟁이 있고 난 뒤에 바로 호은선언, 그러니까 6.29 선언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8인회가 구성이 되고요. 이제 그 뭡니까? 신군부청 4명, 그 다음에 상김시청 4명 해가지고 8인회가 헌법안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던 농민 노동자 투쟁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절차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권력은 저들한테 주고 우리는 겨우 선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부차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던 게 그 뭐 지난 역사였던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고 나선 게 두 세력이죠. 첫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이 이제 그 권력의 공백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 됐고, 또 하나는 재벌이나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 법을 이용해서 법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휘젓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건 뭐 대표적이죠. 저는 이래저래 학교에 뭐 가다가 이제 노동법 전공하는 교수들 만나면 놀려요. 당신은 무슨 노동법 교수냐? 고용법 교수지. 맨날 그 사용자들 용접 받아가지고 뭐 보고서 쓰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뭐 노동법이 고용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집약체가 이제 지난 정권의 그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에 대한 한거가 촛불 집회였겠죠. 중이 절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예, 요즘은요 안 떠나요. 불사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들 돈 모아가 절을 뜯어 고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 이 체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 이제 뭐 바꿔야 되죠, 그죠? 저도 얼마 전에 휴대폰 바꿨어요. 이제 헌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겨울에 이제 뭐 이거는 뭐 더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탄핵해라 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원래 더민주당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몰라도요. 대통령 탄핵에 관한 한은 정말 정의당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탄핵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일관되게 움직였던 게 정의당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는
박근혜가 실형받는 것하고 이 친구가 실형받는 것하고 우리 현대사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선택하라면 여기를 선택하고 싶어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촛불 집회 때 엄청 외쳤죠. 근데요, 대한민국 보신 분 계세요, 여기? 대한민국 만져본 사람? 한번 같이 안아본 사람? 자, 갤럭시는 누가 만듭니까? 삼성노동자. 그렇죠. 삼성전자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삼성전자 건물이고 공장이죠. 글자고. 그 갤럭시는 노동자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한 분기에 뭐 10조, 20조 이익이 나면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갤럭시 만든다고 100번 걸리면 네 잘못이다. 알아서 해라. 얼마 전에 그래도 대부분에서 산재 인정해서 다행이에요. 하여튼 이제 대부분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과연 존재합니까? 옛날에는 존재했어요, 분명히. 양정모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레슬링에 더 금메달을 딸 때 사람들은 아마추어 레슬링 룰도 모르면서 그게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면서 모든 3천만 동포가 다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은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 어제 그 뭡니까? 국대 축구했죠? 보신 분? 봐요, 몇 분 없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사실은.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시대죠.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는요. 사실 헌법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든 국민의 공통 분모를 끄집어내서 만드는 게 헌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해요. 모두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활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5천만 동포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거는 아마 그냥 요 정도도 안 될 거예요. 헌법적으로 다 훑어본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이제 뭐 제 이야기는 듣고 두고요. 저는 엄기호 씨의 이야기가 너무나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광장에 나가서는 고함을 질렀어요. 정말 조정에 빠졌다고 이야기할 만큼 즐거워했고요. 뭔가 승리의 감격도 느꼈습니다. 근데 일상에 돌아오면은 우리는 이겼습니까? 광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갑이었어요. 근데 일상에 돌아오면은 직장에 돌아가고 학교에 가고 뭐 작업장에 가고 점포에 돌아가면은 우리는 여전히 어리잖아요. 옛날처럼 하면은 나라가 바뀌면 내 생활도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어요, 지금은. 내 생활을 바꾸려면은 또 다른 정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연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엮어내야 되죠. 뭐 이거는 문제는 이제 바로 그 때문에 이제 개헌의 국면이 열리는데요. 실제 근데 제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참 진짜 잘 그린 그림 같아요. 하여튼 사실 지난 촛불 집회를 짚어보면은 헌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대두됩니다. 근데 그 헌법을 바꾸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그 삶을 만들어내는 개헌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저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차고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헌법을 바꾸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껏 바꾼다는 게 뭡니까? 뭐 옆에서 왜 너희들끼리 하냐 그렇게 자문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뭐 저렇게 위쳐시기도 하고요. 저래놓고 자문위원회 만들어놓고 자문위원회가 이제 헌법 개정안 만들어놓고 보고서를 접수도 안 하고 있어요. 쳐다보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딴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현대헌법은 이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제껴두고 누가 권력을 가져가느냐, 내 권력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원 정부제로 바꿨다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혼합형이라고 그러죠. 그래놓고 국민, 여론조사하니까 혼합형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뭐 60%가 넘더라. 당연히 그렇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제도 나쁜 것 같고 내각제도 나쁜 것 같으면 그럼 당연히 두 개 합치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버나드 쇼하고 누구하고 결혼하면은 머리 좋은 이쁜 애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환상을 갖게 만드는 수능틀이죠.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넘어갑시다. 실제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친구 누굽니까? 손에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참, 전부 다 물어보면은 담뱃값이라고 그래요. 그 의회에 가가지고 정장을 하고 무슨 담뱃값을 들어요. 이제 베네수엘라 헌법이 약 400조 가까이 되는데요. 조문 하나도 엄청나게 길어요. 그 긴 헌법을 저 조그마한 책에 만들어가지고 회의 때마다 들고 흔듭니다. 원래 차베스가 볼리비안 혁명을 일으켰을 때 혁명 공약이 뭡니까? 헌법 개정이었잖아요. 재헌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어쨌든 헌법이 있는 나라였으니까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차베스가 혁명의 토대가 되었던 각 공동체, 마을, 이런 소규모 집단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헌법 논의를 하게 만들죠. 거기에서 이제 그 논의들을 집약해가지고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 개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헌법 개정에 참여했는데요. 주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아까 장애인 단체들이 안을 만들다 보니까 장애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다르게 짚어냈듯이 주부들이 그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니까 가사노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행위다. 국가의 성장,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밑바닥을 이룬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 뒷조항이 뭐냐면은 그래서 국가는 그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보장을 해주라고 나옵니다.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노동자들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파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뭐 업무 방해니, 영업 방해니, 오딴 소리 다 해가지고, 형법 적용해가 집어넣거나, 안 그러면은 민법 적용해가지고 25, 55 손해배상 때리죠.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민법, 형법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저기 한번 봐보세요. 애매모호하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 당연히 그렇습니다. 헌법에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 형법이나 민법으로 규율해도 되는 것을 노동자는 특별히 보호하겠다. 그래서 특별한 법, 노동법을 적용해라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을 적용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식의 바로 이런 조항들이 들었을 때 이건 노동자들이 주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주부들이 주장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각자 자기의 주장을 자기식으로 표현하지만은 서로 연대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엮어내니까 하나의 헌법전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은 사회연대의 이념이죠. 각 부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생활을 하고 다른 삶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목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의 헌법으로 묶어내는 그런 작업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사실 뭐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뭐 국가 부채 뭐 파산 선언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뭐 엉망이 되어서 좀 그렇긴 한데 헌법전은 참 볼만해요. 헌법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느냐? 저는 한 4개 정도로 봅니다. 이 4가지가 바꿔져야 되는 게 아니냐. 정치개혁은 이거는 당연한 전제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시민사회는 정치화하는 거, 이거는 뭐 정치개혁 의제하고 바로 연결되는 긴 하는데요. 지난 촛불 집회 때 그 나왔던 여러 가지 의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와글인가 거기에서 탄핵 이유를 대비합시다 하면서 시민의회 만들자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를 대표하려고 그러냐. 내 문제는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이제 대의제와 다른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자.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를 만들어내자는 그런 요구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관여해보겠다는, 끼어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헌법 개정은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쭉 뭐 저런 건, 요거는 아마 나중에 요 다음에 하성수 대표가 와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뭐 전국 정당 체제 해소하는 거 이것도 그렇죠. 뭐 이 정당이니까 좀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이 정당법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세상에 지역당은 존재할 끈덕지를 안 만들어 놨잖아요.
그 뭐 기껏 이제 겨우 요건 갖춰가지고 경상도 당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경상도에는 광역단체가 몇 개가 있으니까 요건 충족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도에 뭐 부산시, 그 또 어디 있습니까? 뭐 대구, 경남, 경부, 또 하나, 울산도 하나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중앙당 어디 설치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정당법은요, 서울에 설치하라 해요. 그런 이상한 법이 있는 나라예요. 그 이제 미국 같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조항 다 없어야 되죠. 정당을 등록제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 등록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죠. 5,000명 이상 당원을 확보해야 정당이 된다는 그런 게 없죠. 이제 지역 정당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저는 부산 대동고등학교 나왔는데요. 부산 대동고등학교의 영원한 발전을 위한 정당을 왜 못 만듭니까? 전국의 이익에 봉사할 필요가 없죠. 지역의 이익 또는 분파적인 이익을 대변해도 충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옛날에 그런 정당이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실버 폭스 파티가 있어요. 뭡니까? 언여우당. 이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 만드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심심하거든요. 와일드 울프 파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잘 놀고 그래요. 그런 거 못 만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직접민주제 시스템 같은 것도 또한 도입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내 생활하고 직접 관련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활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대표할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고요. 이거는 평생 가야 한두 번 하면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당당하게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제 벌써 프랑스 인권선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15조인데요. 사회는 그 행정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게 네가 왜 이딴 처분했고 이딴 결정을 왜 했느냐, 이유를 캐묻고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벌써 230년 전에 저런 규정을 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잖아요. 저렇게 해야지 내가 주권자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 있죠. 요즘 지금 이제 저희 아파트가 지금 아주 불안한데요.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깡통에다 갖다 버리면 돼요. 근데 그 깡통이 제가 103동 사는데 103동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종량제로 바꾸겠대요. 그럼 이제 기계로 바꿔야 되잖아요. 기계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설치를 다른 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3동 주민들은 102동 앞에 설치하라고 그러고요. 102동은 죽어도 못 온다 그러고 101동 주민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웃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리사무소가 이거를 101동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1동 주민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관리사무소 쳐들어가가지고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물어야 되죠. 답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답변이 마음에 들면은 잘했어 하고 돌아가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은 관리소장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주권자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바로 그걸 선언한 게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는 게 구체제를 피와 땀으로 뒤집어 엎은 혁명에 뒤따른 거죠. 프랑스 혁명의 결과거든요. 혁명에서 이겨낸 사람이, 주권을 찾은 사람이 주권자임을 선언한 조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의 곳곳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행정의 대상이거나 또는 통치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한 부분이거나 또는 통치 권력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했냐? 나한테 설명해봐. 내가 납득하게 해봐.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실제 이런 거 보세요. 세금 끝내도 그 세금이 어디에 쓰는지 뭐 4대강이 어떻고 사자방이 어떻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거, 그게 오히려 내가 나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합당한 헌법 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하는 거는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뭐 적폐를 청산해버려야 되는 거니까요. 뭐 당연히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라는 말이에요. 웃겨요.
헌법학자들도 제 이야기를 씁니다.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제는 프레지던셜 시스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영어로 옮기면 뭡니까? 이 영어 잘하는 보통 뭐 토익 뭐 몇백 점 받은 사람이 있을 건데 없어요. 그 용어가. 우리나라에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이 원칙이거든요. 대통령, 그러니까 그거죠. 얼마 전에 제 중앙일보가 조선일보가 정말 그 칼럼은 잘 썼다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대법원장 취임할 때 취임 선서 누구한테 했습니까? 대통령 보고 했잖아요. 국민을 보고 하는 게 맞잖아요. 국민이 주권자인데. 대법원장은 상권의 한 정점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보고 선서를 해요? 그게 바로 대통령은 상권 위에 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도가 그렇고 이론이 그렇고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뭔가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분권형 대통령제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분권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 뭡니까 바로 요 옆에 있는 정당에서는 틈만 나면은 분권형 그러잖아요. 저 자유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제는 분권형입니까 아닙니까? 분권형이에요. 총리를 따로 두고 있잖아요. 총리가 그 권력을 행사하거든요. 물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총리도 대통령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도 뭐 그렇게 본다면 분권형은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까지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 아주 그 특이한 제도인 것처럼 뭐 어떻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 봐보세요. 정말 아니 유신헌법 희대 그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가장 악법이라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87년 민주화의 결과로 나타난 현행헌법에서도 그 유신헌법의 잔재를 못 털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남았어요. 이게 전부 유신헌법에 들어갔던 조항이거든요. 여기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 원수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임금님이라는 뜻이에요. 저런 규정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봐보세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입헌주의 헌법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거죠. 권력을 분립시키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유린할 가능성이 있는 생선가게의 고양이 같은 존재를 여기고 있는 게 현대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권력은 되도록이면 제한해야 돼요. 불신해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겠다고 해나갔잖아요. 요게 제왕적 대통령제 또는 뭐 이제 그 박정희는 그랬죠. 영도자적 대통령제 그랬잖아요. 자기가 영도자, 독일의 그 뭡니까 히틀러 같은 피어러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규정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게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은 촛불 집회 결과로 나타났던 뭐 촛불 정부라고 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유원수처럼 대법원장 선서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이거는 잘못돼요. 이런 건 전부 다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내각제락은 의원 내각제락은 국가 권력이 100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권력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국민의 기본권은 20도 보장을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 전부 국가 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가지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요, 100 중에서 한 60 정도를 국민한테 떼주면은요, 가정을 해준 지금 뭐 예식장에서 답례품을 주든 말든 과외를 하든 말든 내버려 두면은 국가 권력은 줄어들어요. 40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 중에 한 20, 30 정도는 지방정부에 떼주면은요, 10 내지 20이거든요. 그 정도는 대통령이 행사하든 국회가 알아서 하든 대법원장이 하든 그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몫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 내각제냐 대통령제는 부차적인 겁니다.
이게 먼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 문제는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냥 재헌헌법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84년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각자의 경제상의 자유는 존중받습니다. 근데 현행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헌법 119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고, 한마디로 남이 굶어 죽든 말든 자기만 똑똑하면 부자 돼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딱 그 이야기입니다. 김종인 씨 틈만 나면은 경제민주화 조항 자기가 넣었다고 그러죠. 아니, 그까진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 넣은 것까지는 좋은데, 왜 1항에 기업의 자유와 창의는 왜 집어넣었대요? 개인, 원래는 그 박정희가 집어넣은 거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입니다. 박정희 헌법 때 이제 그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요 조항이었고요. 근데 기업은 왜 집어넣었대요? 하여튼, 여기는 그게 아니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먹고 살만해야 그때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뭐 전방 주인이 죽든 살든 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구조와 전방 주인이 생활의 상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입니다. 이런 조항들 좀 다시 한번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살리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바라지 않더라도 이 정도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노무현 학교에서 그 천호순 교장 선생님, 한상희 교수님은 저보다 더 좌파예요 그러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돼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제 이런 거 해방이 되고 나서 구 한말에서부터 우리 농민들은 소작제도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경자유전의 법칙, 소작금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논이 있어도 농사를 안 짓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위탁농, 경영농 뭐 그래가지고 이제 들었었는데요. 요즘은 더 급한 게 농사 짓는 사람이 논이 있어야 되면은 장사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점포가 있어야 되고요. 공연하는 사람은 무대가 있어야 되죠. 영화 만드는 사람은 극장이 있어야 됩니다. 웹툰 만드는 사람은 포털이 있어야 되죠. 오히려 이 경제유전의 원칙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집 사는 사람은 주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이 맺힌 거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이건 것 같아요. 몰라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대 99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그나마 99는 그래도 어디 취업이라도 해가지고 쥐꼬리 많은 월급 받고 살긴 살아요. 근데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차량, 참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참 가슴이 좀 그런데요. 택시 타고 가다가 얼마 전에 한참 택시 안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저는 왜 그딴 이야기를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택시 기사 아저씨 보고 아저씨 자율주행 차량 완성되면 아저씨 뭐 먹고 살아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해놔놓고 내가 왜 이야기를 했나. 근데 진짜 그분은 또는 대리 운전하시는 분은 뭐 먹고 살아요? 그게 지금 먼 미래가 아니거든요. 올해 헌법 개정을, 내년에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합시다. 헌법 개정에 그 헌법이 자리 잡기 전에 그 상태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헌법 개정 또 다시 합니까? 이 99%가 그나마 있던 직장에서부터 쫓겨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 지금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들 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헌법이 한 30년 묵은 한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죠. 우리 헌법에서 지금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생태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정보기본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헌법이 새로 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시사회 같은 건 엄청나잖아요. 보통 감시사회 그러면 세 가지 감시를 이야기하거든요.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거 뭡니까? 길에 가면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에서 하루에 경찰청에 수집되는 정보가 2천만 건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가 무슨 차를 타고 언제 출발해서 어디서 해가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오는가 뿐만 아니라 카메라 성능이 좋다 보니까 옆자리에 누구 태웠는가도 다 알죠. 그래서 혹시 바람 피려면 반드시 운전석 앞자리를 선팅하고 하여튼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죠. 작업장 감시는 요거는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일 제대로 하는 거 사용자가 감시하는 거죠. 뭐 오만 감시를 다 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소비자 감시죠. 저건 뭡니까? 저는 맨날 당해요. 저는 ADHD가 있거든요. 어느 하나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아마존이라는 책방에 책 사러 가면은요, 인터넷으로 책 사러 가면은, 분명히 저는 A라는 책 사러 갔는데요. 그걸 검색해서 탁 떠올리면은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 책 산 사람들은 요 딴 책도 샀대요 하고 목록이 쫙 나와요. 그럼 저는 꼭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다가 엉뚱한 책 사거든요. A라는 책 사러 갔다가 B라는 책 사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A라는 책을 살 때는 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책을 사요. 그러면 논문이 이쪽 논문에 나와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화점의 단골 고객이라고 합시다. 옷을 사러 갔는데, 이제 그 백화점에서 여러분들 계속 화장품을 샀다고 합시다. 옷을 사러 갔는데 카메라가 탁 찍고 안면 인식 기술 해가지고 내 신원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 구매 내역을 쫙 읽어요. 그래놓고 내가 지나가는 그 길의 모니터마다 새로 나오는 화장품 선전합니다. 그럼 옷 사러 갔다가 화장품 사러 오거든요. 그날에 자기 패션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생활이 달라지죠. 엄청난 변화를 야기합니다. 요거는 그냥 감시만 피해가면 되지만은 요거는 삶 자체를 바꾸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내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규정돼야 될 거고요. 뭐 그에 뭐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낭민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혼자서 헌법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 운동이냐 3.1 혁명이냐 뭡니까 맞습니까? 군주제로부터 공화제로 만들어진 체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혁명이나 말을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18이라든지 6월 항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갈 필요도 있고요. 분권의 이념이라든지 뭐 또는 생태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또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사회 각계에서 사회 연대의 가치, 연대의 그 윤리 이런 것들을 집어넣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헌법 개정 전문을 이제 바꾸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요, 뭐 저기 있는데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요즘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 다민족 사회에서 이게 무슨 헛소리냐 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참 말은 맞는데요. 이것 빼고 나면 참 허전한 게 있습니다. 그 순망치안이라고 그러죠. 이제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쓸쓸한데요. 요걸 빼고 나면 요게 쓸쓸해져요. 통일의 존재 근거는 이거잖아요. 동포이거든요. 조금 좀 그런 게 하여튼 뭐 그래요. 그 다음에 분권의 이념, 그 다음에 이제 공정 공생, 그 다음에 사회경제정의 연대의 가치, 뭐 이런 것들. 이제 요게 들어가면은 정의당은 이제 삐슬 나겠네요. 하여튼 뭐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을 넣자. 그러고 다른 데서는 이야기 안 하는데 요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바꾼다면은 국회가 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들어올 만큼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은 저런 건 강하면 생각해요. 이제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 국회가 왜 꼽사리를 껴요? 요거는 뭐 좀 요런 거 이제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말 안 들으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도 물론 5.18이라든지 4.19라든지 또는 뭐, 6월 항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면은 개인적으로라도 한거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뭐 이런 것도 또 해야 되죠. 뭐,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거,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이제 실제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들이 필요해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국회가 법을 안 바꾸고, 그 뭡니까? 예산 배정을 안 하는데. 자, 이랬을 때, 이런 조항들, 요게 이제 그 뭡니까? 남아공에 이제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돈이 없다, 법률이 없다, 또는 무슨 시스템이 없다, 라는 이유로 개인이 자기 기본권을 주장하는 걸 날 몰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 제도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규정은 하나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평등,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참 생명권은 좀 골치 아파요. 생명권 보장하면은 사형제도는 없어진다는 점에서 좋습니다만은 낙태권이 문제가 되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골칫거리인데요. 저는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주의전을 자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요게 이제 난민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뭡니까, 그 망명권, 뭐 그 규정이고요. 이제 주거권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고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 그 다음에 함부로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안정화 정책을 시행해야 될 국가 의무,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종합적으로 보장돼야 주거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죠. 요 조항 하나 있어봐야, 백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쫓겨나면 뭐 주거도 없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체제를 정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도시권은 그냥 요거는 조금 좌파적인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 이제 통신의 비밀과 자유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비밀 침해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당연히 침해받지 않아야 되죠. 통신의 자유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그 뭡니까, 여러분들 그 한 달에 통신 요금 얼마 나가요? 저는요, 저 통신 요금은 저는 16,500원짜리 쓰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내 여자가 60만 원을 써요. 못 살겠어요. 그렇게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나오죠? 할부금까지 해가지고 무제한을 써야 된대요, 무조건. 무제한 써야 웹툰 같은 거 다 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래도 뭐 저는 월급을 받는 게 괜찮은데, 진짜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보면은 동료들하고 못 어울리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이런 조항들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통신망에 대한 접근권 같은 거, 이런 것들, 보편적 서비스,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국가정보는 다 공개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게 이제 그 북미에 있는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소위 말하는, 또 이 어려운 영어 써야 되나? 그 Sunshine Act, 해가 짧아가 발음이 안 돼요. 햇빛법이라고 그러죠. 모든 회의체에 국가기관인 회의체 국가기관에서 하는 모든 회의 내용은 공개하게 돼 있죠. 회의하다가 두 사람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 사람 화장실 가면 따라가잖아요. 볼일 보면서, 야, 당신 그거 너무 반대하지 마. 아니, 반대할 만해. 이런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것까지 다 공개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 자체가 회의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의 석상에서 한 것도 공개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 제대로 공개하는 그런 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참 그래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끝이에요. 지금 현행 법은. 그러면 이제 이 조항은 학자하고 예술가의 권리에 불과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학문과 예술의 결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뭐 저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루백 같은 거, 그런 거 뭐, 그 뭡니까, 비싼 그 특허료, 저작권료 주고 돈 없는 사람은 사먹지도 못하는, 뭐 병이 걸려도 그 치유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인도에서 복제약 사가지고 밀수해가지고 먹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무작정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에 적합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필요하다면은 강제 실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체제로 나가야 될 겁니다. 제일 기가 찬 거 이겁니다. 127조에 있는 건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인력 개발,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현행헌법은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다 그렇게 하긴 하죠. 그래도 헌법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수준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거죠. 좀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넘어가고요. 건강권 같은 거, 아동의 권리, 이거는 이제 아동 권리서는 그 협약에 바탕을 둔 거고요. 참, 여기 정말 하나 넣고 싶은 게요. 6.8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청소년들이 청소년 권리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참 감명 깊게 받았던 게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는 참여할 권리도 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있고 쭉 나오는데, 맨 끝에 우리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참 거기에 감명을 받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권리죠. 그런 거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 그러면 아마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것 같아요. 장애인의 권리, 저는 장애인의 권리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통합이라고 일단 판단했고요.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겠죠, 노동권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 권리냐, 일할 권리냐, 또는 이제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단결권을 ILO 협약처럼 모든 사람이 권리를 할 거냐, 아니면 노동자로 권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안전권, 평화권 당연히 보장돼야 될 거고요. 사실 지금 그 개정안 보면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안전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진다. 끝. 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여러분 안전합니까? 자, 그런 규정이 있을 때 조금 전처럼 지진 나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안전해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진이 났을 때 그 옆에 있는 핵발전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그 대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위험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 권리가 보장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조항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선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자치권도 필요하고요. 넘어갑시다. 농민 같은 경우에 지금 농민들은 이제 지금 요것 가지고 지금 벌써 80만 명 서명을 받았대요. 최저가격제를 헌법에 규정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국민투표 있고 그렇죠. 네, 요것만 이야기하고 갑시다. 아이슬란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냥 반복할게요. 아이슬란드는 헌법 개정이 모래시계입니다. 실제 이 나라는 35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죠. 모든 인구들이 고기 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금융허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 세계 은행을 유치해요. 그렇게 모든 어부들이 배를 팔아버리고 은행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수입도 좋고 편안하고 좋잖아요. 살만하다, 이게 나라다 하는 순간 IMF부터 쳐가지고 다 망해버려요. 다 쫓겨납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못 나가요. 배도 없고, 또 나가려니까 어설프고, 서글프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처럼요. 이게 나라냐? 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촛불 들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뭐 들고 나갔습니까? 키친웨어 리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후라이팬 들고 나갑니다. 주방기구 혁명, 그거는 좀 구차고요. 후라이팬 혁명이라는 게 옳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이거 들고 나간대요?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는 큰데 깨지진 않잖아요. 우그러지지도 않고. 하여튼, 저래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서 헌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죠. 모래시계 혁명입니다. 뭐냐면요. 각 밑바닥에서부터 헌법 논의를 합니다. 우리 삶을 바꿔보자. 그렇게 헌법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니까 1,500명으로 되는 회의체를 구성해가지고 1차 수렴을 합니다. 이 1,500명은요, 추첨이 1,200명, 나머지 300명이 이제 각계 대표인데요. 그렇게 1차 수렴을 하고 다시 900명으로 회의체 만들어서 2차 수렴을 합니다. 여기서 걸러진 걸 바탕으로 해서 2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회의, 여기 나중에 이상이 되니까 헌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조문 작업을 해요. 헌법 기초 작업을 합니다. 조문을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수렴돼가 조문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문을 다시 국민들한테 뿌려요. 자,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요구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서 조문을 바꿨는데
아 다르고 다른 법이니까 한번 살펴봐라. 요구사항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대로 들어갔는지, 미흡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해라. 그렇게 다시 퍼뜨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왜 자꾸 넘어가나? 이게 어디 갔나? 야. 최종적으로요, 그 뭡니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요. 그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합니다. 사실 이 나라는 헌법 개정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개정안을 주기 위한 국민투표를 합니다. 국민들이 모여가 이런 아니면 좋아 하고 국민투표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 국회에 보냈더만은 그새 총선이 실시돼 가지고 국회 구성이 바뀌어졌어요. 이 국회가 조금 보수화되면서 그냥 국민투표 통과된 개정안을 갖다가 민기고 있어요, 지금. 아직 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델이 저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35만 명 정도 되는 원주 시민 정도 규모래요. 그러니까 저게 가능한 게 아니냐. 우리는 5천만이니까 불가능할까요? 이럴 때 이제 물어볼 만한 질문이 있죠. 휴대폰, 삼성, LG, 아이폰 아닌 거 쓰는 분 손 들어보세요. 봐요. 우리나라는 유행 한 번 불면 전부 다 통일돼 버리죠. 그렇잖아요. 뭔가 이슈 하나 있으면은 전 국민이 다 달라붙어서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기동력이 있는 나라죠. 몰라요. 이 35만 명이 이렇게 하는 정도는 우리나라 5천만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만 있다면은,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못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이런데 그 자료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헌법을 바꾸면 좋아요. 근데 내년 지방자치선거 때 헌법 개정안 나와가지고 투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법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사회 각 부분이 자기의 생활, 자기의 요구사항,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게 헌법적으로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 것인지 또는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의견을 모아보고 뭔가 헌법적으로 자기를 구성해보는 이 작업, 헌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그게 엄청난 그 효과라고 봐요. 헌법이 개정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라고 봅니다. 그 이제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회의할 때마다 헌법전을 두고 나설 수 있는 이유가요.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죠. 자기들은 헌법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헌법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한번 엮어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한번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피의자 통치의 대상이었던데 이제는 진정한 능동적인 시민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죠. 트시넷이라는 집단에는 미국에서 유일한 좌파 헌법학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도도 아니던데요. 하여튼 비판법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범적인 헌법시민이 되게, 요 말의 의미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뭔가 의미가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그냥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정치인 또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시민단체나 어떤 모임을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죠. 거기에서 같이 그들과 입을 맞출 때 또는 같이 자리를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창대한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냥 혼자서가 아니라 더불어서 연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게 확산된다면은 그게 큰 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촛불이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한 그 동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찾아갔기 때문에 촛불이 가능한 거죠. 그런 식으로 요즘 얼마든지 우리도 뭐 모범적인 헌법을 이야기하는 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125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집회도 가졌고요. 참 재밌습니다. 한 가지 안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125개 단체가요. 각자 자기 주장해요. 여기는 정치 개헌하자고 그러고요. 여기는 동물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카라라고 해가지고 딴 이야기 절대 안 해요. 모임에 와가지고 그냥 동물권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뭘까요?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플래카드 준비도 안 했는데 종이에 써가지고 동학혁명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맨날 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혼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여러 명이서 올라가 각자 자기 이야기를 와글와글 하고 있으니까 쳐다보고 사진이 찍히는 거죠. 이건 연합뉴스원 사진이거든요. 신문을 타고 사회 세력화되고 누군가가 주목하는 어떤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의 헌법 개정 과정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각자가 자기 주장하는, 이 사람은 노동권 주장하고요. 뭐 각자가 자기 주장하면서 그러나 그 목소리를 내는 장소, 시공간은 같이 공유하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런 체제로 간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곱살이 끼었습니다. 근데 왜 성평등을 제가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전농의 그 정책국장님이죠. 최저가격제 5글자를 넣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대충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할게요. 문기현 신부님 오마주입니다. 네. 네, 아직 저희가 강의 마쳤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1시간 50분 정도. 그러네요. 아유, 큰일 났네. 한상이 목마르실 것 같은데 저희 물을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박수로 제가 한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안내 드렸던 대로 저희가 질의응답 했는데요. 늦게 오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슬라이드닷컴 들어가셔서 알파벳 2입니다. 알파벳 2, 282를 치시면은 이렇게 바로 질의응답을 올리실 수 있고요. 좀 늦게 오셔서 미처 못하신 분들은 일단 요거 먼저 하고 손 들고 질의응답 한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보시고 한 번씩. 예,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아까 요 질문 그 이제 특신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뭐 비판법학의 그 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비판법학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정치나 경제, 사회가 헌법을 결정한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지금 현재 헌법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겨운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지난 촛불 집회를 한번 보면은요. 연인은 1,700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나 쫓아내기 위해서 국민들은 국회를 둘러싸야 됐을 거예요. 국회가 탄핵 소추하니까 헌법재판소를 쫓아가야 됐죠. 그 8명 입만 쳐다봤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 그게 헌법에 보장되고 그런 헌법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다는 거, 그거는 헌법적인 또는 정치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헌법에서 우리는 피치자입니다. 주권자가 아니라요. 대통령이나 국회가 하는 어떤 통치의 대상이죠. 바로 그런 피치자 입장에서 주권자로 자리를 바꾸는 그런 과정, 저는 그 과정으로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여튼 김재동 씨는 뭔가 우리 직업의 적이에요. 참 저는과 같이 그래요. 저걸 이제 신자유주의로 설명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신자유주의 뭐 물론 당연히 저는과 같이는 뭐 경제성이 없으니까 제껴버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몰라요. 안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쟁취하지 못한 하나의 헌법상의 슬로건 같아요. 우리가 가지는 건데 뺏긴 것이 아니라 아직 제대로 가지지 못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 이제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이야기죠. 내 삶을 보호해주는 나라를 만들어라. 나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달라는 이야기였죠.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우리가 세금 주는 거 아니죠. 저 국회의원들한테 세금을 줘서 다르죠. 안 뽑아줘야 되는데 뽑아줘가지고 문제인데요. 사실 그래서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치개혁하면서요, 보통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도 하고 정당법, 뭐 정치자금법 개정을 하자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또는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조항부터 풀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심한 선거운동 규제가 있어요. 선거운동의 기본은 1대1 면담이거든요. 1대1 면담의 기본은 뭐냐면은 호별 방문이잖아요. 이건 못하게 막았어요.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막았어요? 옛날에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죠. 뭐 그때만 해도 다이소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보통선거제를 도입하면서 보통선거제를 도입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 빨갱이들 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빨갱이들이 당선되긴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제한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포별 방문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선거법에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체제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부터 좀 뭐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유권자가 정말 유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유권자가 돼야지 저렇게 우리 세금 축내는 이상한 국회의원들은 안 생겨나겠죠. 뭐. 몰라요. 저거는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저 근대사 하는 분들한테, 정치사 하는 분들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뭡니까? 혁명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헌법을 만드는 데는 우리 국민들이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한계였던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인권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언이 뭡니까?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만든 인권협약이었죠. 협약은 뭐냐면은 우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 뭐 임금님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1대1로. 그게 아니라 선언은 뭐냐면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우리가 상급자고 그래서 하위에 있는 임금이나 국가 관료들한테 이러이러하노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혁명을 일으켰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시종인 너희들에게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힘을 또는 우리의 권리를 알려주겠다. 우리의 권리는 1조 무엇이다, 2조 무엇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하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게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란 말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주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절대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상급자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는 인권 선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권 선언이 없이 인권을 보장하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점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물론 혁명하면서 프랑스 혁명만큼 사람이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